예, 안녕하세요. 경영중박 전공 배재건입니다. 예,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9장 기업의 상장과 상장 폐지 예측, 10장 기업의 배당과 배당 정책 예측 이 두 챕터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9장 기업의 상장과 상장 폐지 예측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 악화와 어떤 부실 기업화로 인해서 시장 퇴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이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이런 부실 기업으로 인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실 기업들이 회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부실이라든지 지급 불능, 이 도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9장과 10장 이것이 최근에 이 재무의사결정 문제에서 가장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은 어쨌든 투자자들이 상장 폐지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주주들은 결국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장 폐지 가능성 또는 상장 폐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을 지표화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면 이런 피해를 막는다라는 거죠.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기밀한 정보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또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인 것이죠.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상장 폐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게 퇴출당하는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을 쭉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경영진의 배임 혐의 또는 횡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사모펀드 사기 사건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허위 사실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 또 영업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상장 폐지 당한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지표한다는 것이죠. 결국 9장도 상장 폐지 예측몽을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 상장 폐지 예측몽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큰 기업 알려주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상장 폐지 예측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은 예측이 좀 힘들지만 어떤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뭐 또 영업 손실 인해서 계속 뭐 자본 잠식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면 이것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9.1은 상장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자꾸 기업들은 상장을 하려고 하는가? 왜 상장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장 기업은 코스피와 코스닥이라고 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기업을 말하고 이 상장 기업의 어떤 특례가 뭐냐? 바로 자금 조달 능력, 또 주식 가치의 공정한 결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주주 초정의 수집, 자기 주식의 취득, 이익 소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자금 조달 능력이죠. 시장에서 어쨌든 이 해당 우리 기업의 어떤 주식이 거래가 되면서 자금 조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장 폐지는 코스피든 또는 코스닥에 거래가 된 주식이 자격을 상실해서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장 폐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배웠었죠.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된 기업 케이스가 많은데요. 주로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이 이제 주로 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장 폐지가 사실은 상당히 과거에는 되게 형식적이어서 이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쨌든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심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는 이름이 바뀌었었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실질 심사 사유가 뭐냐, 이런 부분들 공부하라고 했었죠. 책으로 보면 이제 238페이지의 표 9-1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선정 기준, 실질 사유 이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Q&A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 바로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간의 법률이고요. 자, 이 법의 목적은 결국 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요. 그죠?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그 다음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다 통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아까 방금 말했었죠. 바로 주식시장의 퇴출 조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계속성, 투자자 보호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행위가 발생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 가드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장 폐지 사유 회피, 횡령과 배임, 회계기준 위반 또는 주된 영업정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심사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기업 경영의 어떤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투자자 보호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이 다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옆에 이제 심사 기준이 나와 있죠. 매출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수익성 회복 가능성 또 시작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실질심사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심사 범주와 심사 기준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다음 표 3은 이 상장 적격 실질심사 기준으로 인해서 상장 유지 요건이 크게 강화돼서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과 비고를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상장 폐지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를 미제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요. 미제출했을 경우에 2년간 3회 미제출 시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사실 이제 적정 아닌 것들은 다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되겠고요. 영업활동 정지, 최종 부도,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자본 잠식도요. 자본금이 완전 전액 잠식됐을 경우, 이거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완전 자본 잠식일 경우는 상장 폐지고요. 그다음 반 정도, 반 이상일 때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식 분산 요건 및 거래량 미달, 뭐 많진 않은데요. 뭐 이 케이스도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상장 폐지가 되겠고요. 회생 절차 개시, 사회 이사수 미달, 공시 의무 위반, 이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공시 의무 위반, 관리 종목 지정 후 상장 폐지, 주식 양도의 제한,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 이것도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뭐 이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거는 바로 상장 폐지 대상이고 어떤 것은 관리 종목 지정 후 상장 폐지가 되겠습니다. 표 9-3도 실질 심사에 대한 기준 또는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제도가 형식이 아닌 그냥 실질적으로 이게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퇴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에 근거해서 회사들이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장 유지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수치들을 또 조작할 수도 있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고 이익을 상향 조정해서 수익성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외부 감사에 의한 분식 회계로 적발될 수 있겠지만 또 적발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회계 처리 기준의 어떤 위반 행위들, 이런 행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서의 어떤 요인 끄집어내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재무비율 요인들 끄집어내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에서 쓰이는 독립 변수를 우리가 이걸 선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에서 어떠한 독립 변수를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할 때 당연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에서에 들어가 있는 기준과 요인을 고려하면 이게 하나의 힌트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9.3은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관리 종목이란 뭐냐, 특정 기업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지함으로써 투자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하고 있죠. 결국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정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관리 종목이 풀어지게 되면 당연히 며칠간은 이제 그 한가를 맞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왜?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겁을 먹고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과 부적정 의견 거절, 적정 아닌 것들은 다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문제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사유를 보니까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상당히 많았다. 이게 상장 폐지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업이 매출액이나 어떤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 또는 시가총액이 미달인 기업,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케이스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보다는 매출을 일부러 부풀리거나 또는 순이익을 불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CEO가 횡령하거나 배임했을 경우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퇴출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이나 이익 부분보다는 횡령이나 배임, 허위사실, 영업손실 이런 부분 쪽에 더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의 선행 연구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은
그렇게 오래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뭐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예측문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상장 폐지의 위험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징후를 사전에 예측,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장 폐지 예측문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 이것만으로 좋다라는 거죠. 과거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보면 이제 재무 변수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든지 총 자산 규모, 총 자산 회전율, 자본 구조, 유동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재량적 발생액, 신용 평점 이런 거 이용하고요. 비재무 정보에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취약점, 감사 품질, 대주주 지분율, 감사인 품질 및 교체, 업력 및 소속 시장 뭐 이런 것들도 비재무 변수도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에서는 비재무 변수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장 폐지 예측과 관련된 선형 연구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연구자들이 독립 변수, 여기 보시면 다양한 독립 변수를 썼죠.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뭐 재무 비율들이 쭉 많이 나오죠. 재무 비율들 기록. 또 비재무 정보 변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선행 연구에서 썼던 독립 변수를 정리를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모형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독립 변수를 써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다양한 했고 여기에 어떠한 변수를 넣고 뺄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만들었고요. 통계 기법이나 또는 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9.5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총 26개의 변수, 독립 변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석 변수는 일단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간단하게 이진수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x1부터 이제 쭉 변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모와 업력 변수를 넣는데요. 기업 규모, 상장 소요 일수, 상장 유지 일수 뭐 이런 것들을 변수로 넣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동성 변수, 뭐 안정성 변수, 성장성 변수, 수익성 변수, 활동성 변수, 시장 가치 변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재무 비율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죠. 대표 변수들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평점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지배구조 변수. 우리도 이 지배구조 변수가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대주주 지분율 또는 그 지분율의 변화. 그 다음 연기금 지분율.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연기금 지분율의 변화. 연기금 지분율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에서는 바로 연기금과 외국인의 지분율이 늘었냐 줄었냐 이걸 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외국인과 연기금인 지분율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죠. 왜? 그만큼 연기금이나 외국인들 보면 어쨌든 개인보다는 더 중요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략이라든지 또 지식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과 외국인과 연기금의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해당 주식에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 변수가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감사인의 변경이었습니다. 신규 상장 시점에서 빅4에서 기타 감사인으로 변경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4 회계법인의 감사인에서 뭐 중소 정도 작은 어떤 회계법인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여러 가지 뭐 회계 이익 조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을 변경했는가 이런 것도 변수를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6개 변수,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예시고요. 이 26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몇 개의 변수들을 한번 고려해 보라는 거죠. 또는 여기에 없는 변수들을 또 본인이 생각을 해서 또 추가를 해보는 거. 그래서 다양한 조합으로 상장 폐지 예측모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변수를 썼는가? 왜 이런 변수를 독립변수 선정했는가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대한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 예측모를 만드는 예시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장 폐지 관련해서 이 최근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 기법 활용해서 상장 폐지 예측모를 많이 구축하고 있고요. 이 예측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다 예측력이잖아요. 그 예측력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장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용어 나와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번까지 쭉 풀어 보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이제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52페이지에 1번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그 상장 폐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나 기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왜 상장 폐지를 당하는지, 왜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실질심사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저희 10장 가겠습니다. 10장은 기업의 배당과 배당 정책 예측이었습니다. 예. 예, 10장의 주제는 이제 이 배당 정책 예측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들이 쭉 있잖아요. 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있는데 기업 중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을 주는 기업과 배당을 안 주는 기업.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어떤 기업이 배당을 하는가? 그래서 배당 기업들의 특징, 누가 배당을 해주는가? 도대체 배당을 해주는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을 비교하는 연구, 이게 첫 번째 연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연구는 배당하는 기업만 모아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배당금을 늘린 기업은 누가 있는가? 배당금을 누가 늘리는가? 배당률 증가율 또는 배당 수익률이 누가 더 높은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배당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제일 좋은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배당 정책 예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에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배당을 주면 올해는 한 주당 얼마나 배당을 줄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또는 배당 정책 예측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런 걸 투자자에게 제공해 준다면 배당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겠죠. 자, 일단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결국 배당은 당기 순이익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줄 배당금과 회사에 남겨둘 유보이익을 구분하는 의사결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배당 정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어 하는 거는 주당 배당금입니다. 주식 한 주당 배당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주당 배당금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주면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당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 산다는 것이죠. 특히나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안전한 수익 또 뭐 상대로 높은 수익률 실현하기 위해서 고배당주를 선호하는데 그 고배당주 선호하는 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요. 또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연평균 배당 성향을 자꾸 높이라고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요즘에 이 배당 정책 연구가 또 가치 있는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배당 관련 용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배당, 배당 정책, 유보이익, 주당 배당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배당률이 있는데 마지막에 배당률은 주당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눠준 건데 이건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나머지 용어들 꼭 정리하시고 또 정의도 꼭 알아두십시오. 배당의 종류 가보겠습니다. 배당의 종류 하면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청산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만큼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준다 이거죠. 근데 재무 구조가 탄탄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죠. 유동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현금 배당하게 되면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은 정규 현금 배당과 추가 현금 배당, 특별 현금 배당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규 현금 배당은 여러분 알고 계신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배당을 말하는 것이고요. 추가 현금 배당은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정규 현금 배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특별 현금 배당은 일회용 보너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주식 배당은 배당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건데요. 주식 배당을 주게 되면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을 주게 되면 한편으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것이 이제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배드 시그널을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이 항상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산 배당은 앞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뭐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 지분, 채권자가 1순위거든요. 채권자 지분을 빼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주는데 주주에게 남는 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청산 배당은 사실은 뭐 이 채권자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게 순자산학에서 자본금을 빼고 자본잉여금을 빼고 법정 중립을 뺀 거, 이게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고 이 배당 가능 이익이 결국 배당 정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해서는 책 2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3은 배당 지급 절차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상법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최근에는 미국처럼 중간 배당과 분기 배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어떤 파워가 좀 세지면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이나 이사회 의결 후에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에 2-3개월 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준일과 지급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말 그대로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날입니다. 배당 낙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첫 거래일을 배당 낙일이라고 해요. 배당 공시일은 배당에 대해서 증권시장에 공시하는 날, 배당 지급일은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날. 이 용어도 꼭 알아두시고요. 10.4 가겠습니다. 10.4는 배당과 관련해서 기업가치에 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10.4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배당과 관련된 연구 주제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배당 정책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 이겁니다. 기업 가치란 얘기는 주가죠. 결국 배당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주제예요. 상당히 또 오래됐고 흥미로운 또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이 적절한 배당 정책을 취하면 기업 가치 또는 주주회부가 늘어나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배당 증가가 기업 가치를 증대시킨다고 믿고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고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를 감소시킨다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 중도파는 배당 정책은 기업 가치와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진영마다도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한 내용은 무엇인지 꼭 정리를 하십시오. 첫 번째, 배당이 기업 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 유보시킨 이익은 미래의 재투자에 사용이 되는데 재투자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되면 오히려 주주의 수중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배당 주는 거 좋아해요. 안 주는 것보다. 그래서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주거나 고배당 선호하기 때문에 저배당이나 배당 생략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신호이론과 대리인 이론이 있었죠. 되게 중요해요. 자, 신호이론은 고배당은 현재 및 미래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을 것이라는 신호인 반면에 저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생략했다 이거예요. 또는 배당을 줬다가 갑자기 올해 배당 안 준다. 이게 배당 생략인데 이럴 경우에는 올해 수익이 별로 안 좋았나 보네. 내년도 안 좋을까? 뭐 이렇게 해서 배드 시그널로 작용이 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리인 이론은 과잉 투자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이익 남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선 자기 임기 동안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 어떤 유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배당이 기업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금이었죠. 세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자본 이득에 대한 세율보다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밀러와 모디글리아니가 1961년도에 발표한 그 MM 이론에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당 정책은 주가랑 관련이 전혀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주주가 기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또는 주주의 수중에 넣거나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MM 이론이고요. 이 이론의 이름을 배당 무관련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당 무관련 이론은 가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해요. 그 완전 자본 시장은 자금을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고 세금과 거래 비용이 없고 시장의 정보가 누구에게나 전달된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 자본 시장에서는 배당은 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시장에 살고 있습니까? 불완전 자본 시장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밀러와 모디글리아는 뭐라고요? 완전 자본 시장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죠? 옳은 얘기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기업 보면 항상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하락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왜 하락하는지, 왜 상승하는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배당 정책과 기업 가치에 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정책 또는 배당금 예측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어떠한 변수를 넣는 게 좋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볼 것은 바로 당기 순이익입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됐는가. 순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주주들은 많은 배당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배당금을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유동성입니다. 그죠? 사내 유보 이익에서는 이게 사내 유보 이익은 계속 현금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게 되죠. 쓰게 되기 때문에
이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는 거 있는 것. 그렇지만 성장이 빠른 기업들은 자본금에 대한 필요성 느끼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금 배당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내년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거래요. 이렇게 되면 배당하지 말아야죠. 유보이익으로 계속 남겨야 되겠죠. 또는 부채 상환의무, 돈을 빨리 갚아야 돼요. 내년에 단기로. 그럼 당연히 어떡합니까? 배당 억제해야겠죠. 그죠? 돈 갚아야 되니까. 기업의 지배권. 기업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보통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과도한 배당을 억제해서 사내 유보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요인들을 쭉 고려해 보고요. 배당 정책 예측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선행 연구들도 쭉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해서 배당 정책 예측 모형을 이제 만들어 본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들 너무 다양하고요. 또 다양한 또 비재무 변수를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재무와 비재무 변수를 고려한 배당 정책 예측 모형,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배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특성 변수들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 변수를 쭉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책 265페이지고요. 독립 변수 y와 독립 변수 x 18개를 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규모라든지 배당 정책 변수, 손실 여부, 유동성,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지배구조 변수, 감사 품질, 변동성, 기업 배탈 넣었는데요. 이런 변수들을 이제 넣어보는 것이죠. 이게 배당 지급을 결정하는 특성 변수들이다. 자, 이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보고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당 예측 모형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종속 변수는 배당 지급 여부로 났네요. 현금 배당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 즉 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을 선별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이걸 배당 예측모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셔야 할 것은, 이제는 배당 기업과 무배당 기업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 기업 중에서 그럼 누가 주당 배당금을 계속 높이는가, 어느 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특징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규모 변수를 적었어요. 기업 규모 변수 하게 되면 이 말 그대로 이제 시가총액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기업 연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상장 기업 여부도 넣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코스닥 상장 기업이면 배당 안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코스닥 기업은 어떻게 해요? 빨리 성장해야 됐죠. 성장해서 코스피로 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정책 변수는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적었네요. 그 다음 손실 여부 중요합니다. 자, 단기 순손실. 자, 오늘 적자를 봤어요. 이번 년 적자 보면 배당 해주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또 적자가 뭐 2년 3년이다. 배당 못 주겠죠. 이익에서 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게 단기 순손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 잠식이 이른다라고 했었죠.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 안정성 변수였죠. 그 다음에 성장성 변수에는 총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변수에서는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영업이익률, 그 다음 지배구조 변수도 집어넣었고요. 감사 품질과 변동성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것도 배당 예측 모형 구축을 위한 독립 변수의 예시입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수를 추가하거나 해가지고 배당 예측 모형에 대한 어떤 그 예측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0.7에는 배당의 고객 효과와 배당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 주주들, 이런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배당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투자자들은 미래의 주가 상승에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또는 뭐였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배당에 대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배당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한계소율이 낮은 투자자들은 배당성이 높은 주식에 또 투자하기도 하죠. 자, 이게 이렇게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거야. 투자자들이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그 배당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배당의 고객 효과라고 해요. 또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배당 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안정 배당 정책, 스무딩 전략.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났다고 해서 배당을 또 크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걸 스무딩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우상향하듯이 이렇게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급작스럽게 뭐 올랐어도 배당을 또 급작스럽게 또 높이는 거는 그 다음 연도에 또 부담이 되잖아요. 계속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듯이 조금씩 늘려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술이고요. 또 어떤 기업은요, 뭐 계속 이제 흑자를 보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적자를 봤는데 적자를 보면 배당을 주기가 힘들잖아. 근데 배당을 준다 이거야. 그건 자신감이죠. 자, 올해 내가 적자를 봤지만 배당 작년과 동일하게 주겠다. 일반적인 기업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적자를 보게 되면 작년에 배당을 줬는데 올해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작년에 배당 줬는데 이번에 배당을 안 주네. 올해 보니까 또 당기순전 적자야. 이렇게 되면 배드 시그널을 작용해서 주가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올해 적자를 봤지만 작년만큼 배당을 똑같이 주는 거죠. 늘리지는 못하지만 부담이 될 겁니다. 작년과 똑같이 줬다 이거예요. 똑같이 주게 되면 적자를 봤음에도 배당을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거죠. 적자를 봤지만 우리 뭐 유보익 남은 것도 있고 또 내년에는 올해는 또 특수한 상황이어서 내년에 더 잘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시그널 작용해서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스무딩 전략,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당금 자체보다는 작년보다 배당이 얼마나 늘었느냐 보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린트너는 이제 그 배당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목표 배당 성향을 설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숙 기업은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성장 기업은 낮은 배당 성향을 가진다. 아무래도 성숙 기업들은 다 코스피에 있잖아요. 그죠? 성장 기업들은 다 코스닥 기업들에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뭐 예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영자들은 배당금의 절대액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고 줄었는가를 보여주는 배당금의 변화액을 더 중요시 여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배당의 정보 효과. 이것도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배당 정책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있었죠. 기업이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배당을 현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다. 이건 자사주 소각이라고 했고요. 자, 주당 배당금에서 바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올해는 주식을 소각하느라고 배당을 못 받았지만 내년은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그 분모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특수한 정책의 배당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식 배당 공부했습니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경우. 세 번째, 주식을 분할 쪼개고 주식 병합, 주식을 또 합치고, 이런 것도 또 특수한 경우에 배당 정책이더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배당 정책 관련 이론 있었죠. 바로 신호 이론과 대리 이론이 있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밀러와 모디글리아니의 배당 물 관련 이론을 배웠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배당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신호 이론과 대리 이론입니다. 일단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장 기업의 수익성이나 미래 전망에 대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주주와의 어떤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가진 비공개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 수단으로 배당 정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신호가 그거죠. 긍정적인 신호를 주느냐 부정적인 신호를 주느냐인데, 배당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배당의 감소나 배당의 상략은 부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온다. 바로 그 시그널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대리인 이론인데요. 대리인 이론을 만든 거는 이제 젠센과 맥클린이 되겠습니다. 재무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고요. 주인과 대리인이 다르다라는 거죠. 주인은 주주이고요. 대리인은 CEO인데요. 사실 주주는 다수잖아요. 그죠? 다수가 기업 경영을 못하니까 대리인을 세워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그 대리인이 함부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횡령이나 배임할 수도 있는 거고, 유보 이익을 뭐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무리하게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배당 주자 이겁니다. 배당. 예, 그렇게 해서 배당을 주게 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대리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당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용어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서 배당과 관련된 이론이 잘 학습이 됐는지 자가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해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셔서 기말고사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